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지식인 컴도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따끈따끈한 2017년 1회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이 과목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에 공부하는 방법은 실기를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먼저 유효성 검사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은 일단 데이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냐? 셀에 입력할 데이터를 락을 걸어서 제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락을 걸어자, 그렇게 락을 걸어놓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여기에 연령대라는 파일이 있고요. 나이를 입력한다, 성별을 입력한다, 주소를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대를 하게 되면, 나이가 이제 10살부터 11살까지만 입력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가셔서 여기 실행을 하시고요. 정수로 놓고 해당 범위에서 10, 19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20을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도록 락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만 걸 수도 있지만 문자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일 때는 이 목록을 이용하시는데요. 목록을 놓고 남, 여.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컴마를 사용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셀 주소를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송천동, 덕진동, 금암동, 활복동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소를 선택을 하고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을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죠. 목록을 하신 다음에 원본에다 커서를 찍고 소스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효자동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남자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나 남이나, 그죠? 맨이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컴퓨터한테는 이제 그 값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알려 드릴 것은 이 너비, 보시는 요 목록 너비가요, 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체적으로 너비를 늘리고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기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목록 너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수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전체가 10대를 입력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효성 검사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이 입력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대가 아니고 20대 이렇게 해서 블록을 잡고 20대를 쓰고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요,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20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이걸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20부터 29까지 이렇게 하시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유효성 검사에 대한 기능을 또 1급은 추가적으로 해야겠지만요, 2급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의 값들을 미리 지정하여 데이터 입력. 그 목록이라고 사용할 때는 주로 문자를 사용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입력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수의 범위로도 제한할 수 있고요.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유효성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범위로 지정한 것으로 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고급 필터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블록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고급 필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급 필터를 하시기 전에 일단 비교 연산자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 6개를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상이라고 하죠. 크거나 같다. 이것을 저희 말로는 크다. 한자로는 이제 초과. 그래야 이제 여기에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하,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작다, 한자로는 이제 미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같다. 이것을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요 두 개는 문자에서 조건을 부여할 때 좀 사용을 하고요. 요 네 개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숫자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자고 여기는 숫자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먼저 1번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어 점수 평균을 초과하는 것을 한번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 평균을 또는 영어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번 제가 걸러 볼 거예요. 두 개로.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라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 초과를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미리 이제 에버리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영어 점수의 평균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84.37이구나. 이렇게요. 84.37.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비교 연산자를 쓰고 84.37인가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필터링을 데이터에 가서 고급을 해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고 다른 장소의 복사는 A12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어 점수에 초과되는 평균 초과하는 애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는 하시고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맨 문자를 찍으면 안 되겠죠. 제목은 빼고요. 문자하고 숫자는 대소비교가 안 됩니다. 초과. 그래서 에버리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범위를 이렇게 잡고 가로를 닫으면 이제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좀 있어요. 두 가지가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하고 고급 필터의 원리는요. 하나하나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단으로 통통통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채우기 핸들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계단을 가면은 이제 D3으로 되는 건 당연하겠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D3부터 D10까지 나오면 이제 안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9까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 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밑으로 통통통 내려가면서 이 범위가 변해야 됩니까? 변화야 되지 않고 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지 않고 답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명 나왔죠? 데이터, 고급, 조건 범위를 이제 이쪽으로 바꿔주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83.37
4.37인데 여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아, 절대 참조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구해졌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써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참조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는 고급 필터에서, 얘는 수식이 아니죠. 반드시 필드의 이름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평균으로 놓은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숫자로 써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얘가 또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달라야 되고요. 상위. 그죠? 원래 이게 이제 컴활 1급에서 나온 건데 2급에서 필기시험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보시면은 영어라고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됐죠. 첫 번째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성명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성명이 이제 중복된 값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일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는을 생략하고 만약에 이동수 같다 그러면 이동수를 쓰시면은 이제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만능 문자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만능 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쓰는가, 이제 제가 이 시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이 시라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죠. 2로 시작하는, 그죠?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애들이 지금 이동수하고 이순영 두 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2는 똑같지만 나머지 두 글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는 써주면 되고 다른 글자는 뭔가 대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 문자가 바로 만능 문자라고 하죠. 그게 바로 물음표하고 아스테리크 별표 두 개가 있어요. 그 물음표는 반드시 한 글자만 대체를 합니다. 한 글자만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는 이제 0글자 이상을 대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에 대한 개념을 좀 일단 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 시를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이 아스테리크를 입력을 하고요. 2로 시작하고 대체 문자를 썼죠. 데이터의 고급에 가서 전체 범위 맞나 확인하고 조건 범위도 맞나 확인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12에다가 자, 이 시만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2만 썼어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로 밀기를 해서 지워야지, 왼쪽으로 밀기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왼쪽으로 당겨져서요. 자, 한번 더 걸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드린 대로 두 개가 결과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2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해도 2만 써도 되고요. 이 아스테리크 별을 써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뒤에 별이 있는 거하고 인식을 해서 똑같이 결과 처리가 되는구나. 2만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뒷부분은 좀 그래도 수월하게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걸 또 배워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만능 문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이제 제가 영지호라는 얘를 좀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훈으로. 그리고 여기는 지우고, 설명이 너무 좀 길어지기는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시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훈만 걸러줘야 되고 이동수나 이순영은 안 와야겠죠. 예, 딱 한 글자만 대체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왜? 예, 이렇게 나온 것이 아까 같은 원리예요. 2만 입력해도 만능 문자가 포함된 것처럼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물음표가 오더라도 한 글자만 오는 게 아니라 0글자 이상이 와버리는 그런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개선한 게 뭐냐,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일치하는 것을 찾고 싶을 때는 원래 는 하시고 큰 따옴표를 열고요, 문자로 는을 하고 이 물음표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온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예, 이렇게 쓴 거 절대 아닙니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고급 이렇게 해서 됐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웃만 나와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이 말이죠. 자격증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정확하게 찾을 때구나. 근데 이제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안 된 이유가요. 예, 이렇게 비슷한 것을 찾으라고 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업이 있고 영업 일부가 있고 영업 2부, 3부 이렇게 하고 인사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영업이면 영업이고 영업 1부, 2부는 없고 인사면 인사, 총무면 총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먹힌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진짜 영업만 뽑아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는 하고 큰 따옴표 열고 는 하고 영업만 하셔야 진짜 영업만 나오고 영업 1, 2부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능 문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앞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음표하고 0 여기 0 성명의 두 번째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는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다른 장소에 복사하면은 앞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강영주, 윤영, 박영민, 윤영미래, 이순영은 안 나오죠. 앞에가 두 글자이니까 뒤에 있을 때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앞에 것을 자꾸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제 가서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왔을 때는 같은 행에다 조건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것을 우리가 동시만족이다 그래서요. 이고라는 개념을 씁니다. 초과 이고 성명이 이런 식으로 이것을 동시만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따로 다른 행에다 쓰게 되면 이제 뭐냐, 선택만족이라고 하죠. 얘 또는 얘를 만족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거나가 왔기 때문에 다른 행에 써야 되고 이고면 같은 행에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걸러 보시면은 조건 범위를 여기를 다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강동식, 강영주. 강동식은 왜 나왔냐? 평균이 이상이기 초과이기 때문에 강영주는 평균도 초과고 이름에 영자가 들어간 거고 이동수는 평균 초과라서 나온 거고 박영민도 두 개 때문에 온 거고요. 윤영미래는 평균보다 낮은데 왜 나왔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우호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한글로 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일단 보기를 절대 참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 4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표기법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답이 나오지만 뒤에 있을 때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0이 와오게 대해서는 반드시 앞에가 첫 글자가 한 글자만 와야 되니까 0 형태로 써주세요. 뒤에는 안 써도 되는데 또 함정을 써놔서 0글자 이상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와야 제대로 걸러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틀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순영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영어 평균이라고 바뀌어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상이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수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된다. 자, 좀 지루하지만 좀 길어졌습니다. 고급 필터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어떤 기능을 물어본 거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성과 이름을 분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을 세로로 길게 나열된 것을 이렇게 각자 셀 값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텍스트 나누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눠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고요. 얘는 구분기호가 없고, 얘는 구분기호가 띄어쓰기가 있고, 얘도 구분기호가 세미콜론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분기호가 없는 경우하고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를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이쪽으로 좀 뺄까요? 그러면 구분기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하고 얘도 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에서 열십자 화살표가 됐을 때 끌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에 가서 보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있고 구분기호가 없을 때는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비가 일정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왜 너비가 일정함인지 차라리 구분기호 없음을 좀 메뉴를 만들어주면 MS사에서 좋았을 거요. 다음 하시고요. 너비가 일정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곳에 가서 커서를 클릭하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왼쪽 단추를 이렇게 나누는 선이 생깁니다. 지우시려면 바깥으로 빼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잘못 찍었으면 울지 말고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비가 일정함이에요. 글자의 길이수가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마침하시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가시고 이렇게 각종 구분기호들이 제공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있을 때는 또 구분기호가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두 개가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탭도 있고 세미콜론, 쉼표, 공백도 있는데 공백, 쉼표 근데 콜론은 없잖아요. 세미콜론은 요걸 말하는 거고 콜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땡땡이라고 하죠, 일명. 그러면 여기다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콜론.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쉼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다음 가시면 이렇게 쉼표래요. 얘는 공백이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마침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죠? 구분기호 있음 다음 쉼표 마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기호 있기는 있는데 옴에 제공된 게 없다. 그럼 울지 말고 해제하고
직접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분기호가 없구나. 그죠? 그래서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또는 열너비가 같음 그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예, 상황을 통해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예,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예, 예측을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가상 분석이 있고요. 예, 그리고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 요약 통계 분석이다. 그렇게 하는 분석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런 게 바로 요약 통계 분석이 바로 예, 부분합 또는 정렬 같이 그냥 묻어서 갈게요. 부분합하고 예,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예측 분석이라는 기능은 예, 목표값 찾기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엑셀로 보여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에 가시면은 데이터 분석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예, 가상 분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은 제가 뺐습니다. 통합, 부분합, 삽입에 가면 피벗 이 세 개가 이제 요약 통계 분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만 알아도 일단 얘는 아니고요. 통합을 제가 뺐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정확한 특징을 캐치를 해야 돼요. 예,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이렇게 예측을 한다. 자, 여기 A1셀하고 B1셀을 서로 더해서 C1셀에 계산을 할 겁니다. A1은 1이고 B1은 2고 예, 그러면 C1셀은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값이고요. 얘도 값이고 얘는 수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예, 결국 A1과 B1을 더한 거니까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요. 예, 결과 수식셀을 저희가 만약에 5로 바꿨을 때 예, 거기에 참여하는 A1의 값의 변화를 예측하자. 변동을 줬을 때 수식의 변동을 줬을 때 값의 변화를 예측하자. 이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역추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방정식이죠. 3이 5로 되니까 이게 뭐 1이 3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값 찾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예, 이렇게 셀의 값이 변동이 되었을 때 수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예측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하고 데이터표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5로 변형했다 그러면 이제 5 더하기 2니까 7로 바뀌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값이 변동을 할 때 수식의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예, 반드시요. 수식 하나, 값 하나밖에 안 돼요. 1대1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즉 2개 이상의 변수와 결과값도 여러 가지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표가 나와도 시나리오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값을 32개까지 잡을 수 있고요.
수식도 32개가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를 골라야 되고요. 데이터표는 값이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2개까지. 2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2차원 표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짜리가 왔을 때는 1차원이니까 값이 2개까지 가능하고 수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1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실기하면서 캐치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수식 하나 값 하나 1대1밖에 안 되니까 틀렸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답으로 고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목표값 찾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즉 이 변수라는 건 값이 변할 때 이 결과값이 수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측을 하자. 그죠?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를 하시면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결과값의 변수에 따른 값의 변화를 예측을 하자. 그래야 목표값 찾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셔도 되고, 이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아니구나.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답이 이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는 기본적인 입력을 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입력에 대한 설명인데, 입력을 할 때 한 셀에 줄바꿈을 해서 강제로 입력을 하려면 Alt 엔터를 쳐주십시오. Alt 엔터를. 예를 들어서 최우성하고 Alt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lt 엔터는 셀 안에서 줄바꿈한다. 맞고요. 두 번째는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셀 블록을 잡고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2, 3 엔터, 4 엔터, 5 엔터, 6 엔터 하고 이렇게 블록을 잡고 엔터를 치면 계속 이 블록 안에서 하얀색으로 활성화된 셀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이세요? 그 말이에요. 또 뭐 세로로 블록을 잡고 이렇게 하셔도 계속 돌고 돌죠. 블록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단위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블록을 잡고 엔터를 치면 오른쪽으로 가죠. 또 탭을 쳐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Shift 탭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Shift 엔터를 하면 역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엔터 하면 아래쪽으로 가고 탭 하면은 또 아래쪽으로 가고 Shift 탭이나 Shift 엔터 하면 역방향으로 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엔터 하면 위에서 아래로 가고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역방향으로 가고요.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셀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Shift 엔터가 아니고요. 컨트롤 엔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셀 블록을 잡고 글을 쓴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하나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여러 셀에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를 한 번에 동시에 입력할 때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고요. Shift 엔터는 엔터키의 역방향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보통 엔터키가 위에서 아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역방향, 만약에 오른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만약에 날짜를 뭐 이렇게 쓰셨다. 그러면 너비가 좁을 때는 어떻게 되냐? 샵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날짜가 숫자 데이터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너비가 좁으면 좁아지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이렇게 쓸 경우는요. 너비가 좁아지면 날짜는 바로 샵으로 가는데 숫자는 일단 지수의 형태로 가거든요. 이게 1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그리고 더 좁아지면 이제 숫자도 샵으로 갑니다. 날짜는 바로 샵으로 가고요. 그런 특징도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너비가 부족할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26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을 할 때는 이제 채우기 핸들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셀 포인터를 찍게 되면 오른쪽 하단부에 점이 있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로 변합니다. 그때 위, 아래, 상하 방향이나 좌우 방향으로 왼쪽 단추나 오른쪽을 누르고 쭉 드래그 하는 것을 이제 채우기 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셀 값이 값인 경우도 있고 수식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값이면은 이제 값 채우기 핸들이고 수식이면 이제 수식 채우기 핸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값이니까 이제 값 채우기 핸들 쪽을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값 채우기 핸들을 하실 때는 이제 숫자가 있는 경우하고요. 날짜가 있는 경우하고 또 시간이 있는 경우하고 문자가 있는 데이터의 경우가 이제 채우기 형태가 다 달라요. 숫자는 그냥 끌면 복사, 컨트롤 누르면 일씩 증가. 날짜는 그냥 끌면은 이제 일자, 연월 일에서 일만 일씩 증가하고요. 시간은 10분초에서 초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또 시가 증가하고, 컨트롤 누르고 끌면 얘네들은 또 복사가 되고요. 반대죠. 문자는 이제 숫자하고 또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또는 문자 숫자가 결합되는 형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엑셀에서는 문자 숫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문자로 취급합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숫자만 플러스 1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요. 문자는 증가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숫자, 문자, 숫자 또는 문자, 숫자, 숫자처럼 숫자가 여러 개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뭐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시면 1만 증가하니까 여기가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가 다시 013.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이거 날짜 아닙니다. 선생님 뭘 보고 아셨나요? 여기 왼쪽 정렬한 거 보고요. 왼쪽으로 쏠려 있죠. 자, 지워볼게요. 여기서 문자가 된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는 그냥 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만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날짜가 아닙니다. 문자이니까 5가 6으로 7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게요. 하나씩 끄는 거하고 또 두 개씩 끄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문자 숫자가 있는 경우는 두 개씩 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1과 B1 영역을 채우기 핸들을 같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끌어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죠? 두 개씩 끌어도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향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복사가 되는 것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숫자만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또 1하고 이렇게 숫자를 만약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2017년 3월 10일 이렇게 두 개를 10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날짜가 일자에 증가하잖아요. 시간도 7시 5분 4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시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세 개를 같이 놓고 끌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도 증가하고 아까는 복사가 됐었는데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같이 끄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끄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즘은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이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문제 자체가 좀 더러운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더러운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영부영 알면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27번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 나왔네요. 그죠? 사용자 지정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4번도 처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번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 날짜하고 시간인데 날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날짜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YMDA 한글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실체값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가 15만 나오고요. Y를 4번 쓰게 되면 2015가 나오겠죠. 그래서 15가 나온 거고요. M을 3개 쓰게 되면 만약에 2월이다. 그러면 2만 나오고 하나, 2개 쓰면 02, 3개 쓰면 이제 영어로 February 이니셜 FE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개를 썼다 그러면 이제 풀네임이 나오고 5개 쓰면 대문자 F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2일이다 그러면 D 하나 쓰면 D, D둘 쓰면 02, 만약에 일요일이다 그러면 썬데이에서 3글자가 나오고 4개를 쓰게 되면 썬데이 풀네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더 없습니다. 여기는 YY하고 YY 이렇게 A는 3개를 쓰게 되면 이제 일요일 일자만 나오고요. A를 4개 쓰게 되면 요일까지 이제 한글로 풀네임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6월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3글자만 나와야 되니까 4글자가 나와서 풀네임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주운이니까. 그리고 25일은 D를 2개 쓰나 하나 쓰나 25일이 나오니까. 뭐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3번이 답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또 한번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요거죠. 샵, 샵, 0, 되어 있는 요 부분은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맨 뒤에 샵, 나 0,가 왔다. 그러면 이게 1000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다. 꼭 알아두세요. 1000의 배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000이 나오게 되면 100단위까지 표시를 안 해서 12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1000의 배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단위가 1000이에요. 또는 쌤, 나 100단위까지 표시를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1200이라는 것을 제가 쓰고 얘를 적용을 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1000의 배수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짝짝짝 없어져서 12,000이 표시가 되는데요. 남은 자릿수에 1000단위 표시를 해줄래요 하는 것이 이거예요. 얘는 남은 자릿수에 1000단위 쉼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1000단위 쉼표가 들어가면 요거고요. 1000단위 쉼표가 안 들어가면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왜 선생님 12만 나오나요?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요. 남은 자릿수가 1000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릿수를 큰 걸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0.00 같은 경우는 뭐냐? 소수부에 0 2개를 써주게 되면 소수부가 없더라도 0으로 땜빵 해줄 거예요 하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0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0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효하지 않은 0을 엑셀에서는 정의를 3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수 앞에 0이 오는 경우, 소수 뒤에 0이 오는 경우, 단독으로 0이 오는 경우거든요. 이것을 유효하지 않은 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0을 쓰게 되면 무조건 0으로 표시를 해준다. 자, 봅시다. 한 번 더. 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소수부 두 자리니까 0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유효하지가 않죠. 소수부에 나오는 0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0을 만났죠.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를 0으로 해주더라. 그래서 0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샵 같은 경우를 만약에 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만약에 쓰셨다. 그러면 유효하지 않은 0을 샵은 표시를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1, 2, 3, 4, 5 나오고 0이 두 개가 있는데 샵은 유효하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주니까 아예 표시를 안 해줘서 1, 2, 3, 4, 5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샵을 쓸 때는 소수부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 두 개가 오면은 이제 골뱅이 하나만 연습을 시켰을 거예요. 대부분 학원에서요. 그죠?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문자를 결합을 시키는데 이 골뱅이가 두 개가 오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두 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커마를 하시고 홈탭에 표시 형식 추가 옵션 단추 누르시고 요거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를 두 번 하게 되면 두 개가 써지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골뱅이 세 번 쓰게 되면요. 세 번 반복이 되는 거죠. 시체값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골뱅이가 하는 역할을 좀 알았으니까 한 번만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한 번만 쓰면 한 번만 돼서 뒤에 문자를 결합시키는데 결합할 문자를 보통 이렇게 쓰면 되죠. 커말 합격 끈따옴표를 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커말의 합격을 결합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를 두 번 써버리면 커말은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두 번 나오고 커말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맞죠? 별 두 개 보면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비교적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기호들의 의미, 사용자 지정 서식에 사용하는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8번 문제인데요.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실기만 하더라도 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지금 칠했는데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행단위 적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식을.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실기에 보통 많이 나오고요. 2급 실기죠. 1급은 이제 열 단위도 나오는데 1급은 열 단위도 나오지만 2급은 이제 행 단위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제목을 빼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잡죠. 왜 그러냐면 원래 숫자하고 문자는 대소 비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잡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미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다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미만으로는 뭐 답을 고를 수가 없고 3 미만이니까 3 미만 다 똑같죠. 그러면 이제 앞에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평점이에요. 평점을 가지고 근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D2가 와야 되는데 이제 D2 셀을 찍으면 수식이니까 D2 작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셀 주소를 써야 되냐 이런 것은 어불성설 아예 없죠. 그러니까 앰퍼샌드는 셀 주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다이렉트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2급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함수를 쓰지 않고 앰퍼샌드로 셀 주소를 표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거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를 아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냐? 이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열이 평점열이거든요. D열이에요, D열. 그러면 범위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즉, 이렇게 해서, 그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제가 D2셀을 찍으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양쪽 사이드로,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지만요. 좌우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입니다. 위로는 못 가요. 아래로 통통통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다. 아까 고급 필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뭘 고정을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아래로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좌우로 갈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비교가 되면 안 되고 여기로 오른쪽으로 없지만 더 새로운 것이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온리 평점만 비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고정을 하고 행은 계단을 밟고 내려가기 때문에 고정을 안 하는 원리가 바로 행단위 적용 조건부 서식이에요. 행 전체. 아시겠어요?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앞에 붙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D열을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을 고정한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절대참조를 써도 행이 고정돼서 답이 안 나옵니다. 행은 풀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틀렸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D2가 C2로 가고 B2로 가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답은 뭐 1번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9번 설명드릴게요. 함수네요. 드디어 함수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필기는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트림이라는 것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공백 제거하면은 트림이에요. 트림. 자,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아야 돼요. 양쪽, 왼쪽과 오른쪽. 아시겠어요? 공백을 다 없애버립니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한 개만 남겨놓습니다. 공백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하고 띄고 우성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도 하나 띄고 3개. 앞에도 3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없애버리고 여기는 한 개만 남겨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백이 없어지고요. 여기는 하나만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죠?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 거예요. 첫 글자만. 어퍼가 모두 대문자 처리하는 함수예요. 어퍼, 프로퍼, 로어는 영어 관련 함수거든요. 로어는 모두 다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고요. 어퍼는 대문자. 어퍼가 이제 좀 더 큰, 로어는 낮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모두 소문자 맞습니다. 얘는 틀렸죠. 얘만 대문자 나오고 다 소문자 나왔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알아들어도 서치는 몰라도 답을 푸는데 서치도 설명을 드려야죠.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치는 일단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찾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를 찾아라. 어디서요? 세금 한 칸 띄고 명세서라는 곳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찾을 글자고 찾을 셀 주소나 찾을 값 여기서 새를 찾아라 그 말이고요. 3은 뭐냐? 이걸 보통 안 써주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새부터 시작을 해서 찾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써주게 되면 처음에 있는 새의 위치 번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을 쓰게 되면 뭐냐? 1번, 2번, 공백도 글자입니다. 세 글자 이유부터 찾아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찾기 시작하는 위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하면 요걸 찾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있기 때문에 이제 5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찾을 위치를 지정할 때 요걸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을 때 그때 얘가 이력 발휘를 하는 거죠.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왜 5가 나오냐? 세 번째 위치부터 찾아라 그 말이고요. 얘가 생략되면 무조건 1번부터 찾는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었다, 그냥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는 기존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 단축키 설정하는 것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바로가기 키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특징이 영어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문자든 소문자든, 그죠? 그래서 소문자가 왔을 때는 앞에 컨트롤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대문자가 오게 되면 시프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요. 대문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소문자일 때는. 그래서 조합을 컨트롤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문자일 때는 시프트. 그럼 결국은 Alt는 쓰지를 못한다. 그럼 답은 뭐? 요거 하고 숫자를 조합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게 요거 두 개가 있으니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까지 다 해야 이제, 그죠?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만약에 제가 컨트롤 C로 매크로를 지정을 했어요. 소문자로. 그러면 이거 기능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사라는 기능과. 그죠? 그럼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일단 만들어져요. 중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매크로는 중복된 기능과 바로가기 키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만들어지면 이제 엑셀로 왔을 때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알렐 과연 복사가 되냐 매크로가 실행이 되냐 그 말이죠.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능 키와 중복이 될 때는 매크로 키가 우선한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그렇게도 나오고요. 요 네 가지 정도가 바로 매크로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 바로가기 키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1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는 두 문제 나오고 앞에 30번도 한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에 키보드 마우스 동작은 VBA 언어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죠? 나머지는 말로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형이나 또는 그림 같은 개체에 매크로를 연결 실행할 수가 있다. 이것도 실기를 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즉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매크로 키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엑셀로 돌아와서 이걸 눌렀을 때 과연 매크로가 실행이 될 건지 아니면 복사가 될 건지 매크로가 실행한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 단축키보다 매크로로 지정하면 매크로가 우선 실행한다. 그 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매크로를 편집할 수 없음으로가 아니라 있음으로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노란색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한번 C4부터 D8까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하죠. 그리고 매크로 1로 그냥 하겠습니다.
C4부터 E9까지 블록을 잡고 홈탭에 가서 노란색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하게 되면 매크로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것을 실행을 해도 되고요. 매크로를 실행하시면 내가 저장한 매크로가 있고 여기에 편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새로운 매크로를 쓰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다 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집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VBA라고 해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언어가 되어 있는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4부터 E9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E20까지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수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울 수도 있고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를 할 수도 있죠. 글꼴 스타일을 뭐 이렇게 해서 컬러 색깔을 또 딴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매크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9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실행되는지 이렇게 20까지요. 이렇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답이 1번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게 틀렸은 거죠.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언어로 매크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코딩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배우면은 나중에 이제 매크로 고수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2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쉬운데, 서미프즈하고 첫 번째 오는 게 이제 합범이에요. 합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조건범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조건범위가 왔기 때문에 조건범위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는 게 이제 조건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1.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똑같아요. 조건범위는 조건범위인데 두 번째 온 조건범위다. 그래서 조건범위 2, 다섯 번째도 이제 조건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쌍쌍이 나열을 127개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현재 조건이 2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저는 가르칠 때 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요.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큰 따옴표를 열고 이 비교 연산자에서 equal 는은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략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야 해석상 의미가 더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되죠. 이렇게 쓰나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 조건범위 1에서 조건범위 1은 여기죠. 여기에서 연필과 같고 그 다음에 조건범위 2 여기에서 서울과 같은 D2부터 D6이니까 판매 실적의 합을 구하라. 이게 합범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C2부터 C6를 했다 그러면 이게 판매 계획이 이제 합범위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필과 같고 하나만 아니고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서울과 같은 그러면은 여기 있고 두 개가 있죠. 얘는 경기도니까 탈락. 그러면은 결국 300하고 200을 더하면 이제 500이 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필기 같은 경우는 함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만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연필이라는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요. 가끔은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연필이라는 셀 주소가 지금 A2에도 있고 A4도 있고 A6도 있죠. 그래서 A2라고 이렇게 셀 주소를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안 하고 A2라고 적어도 되고요. 서울이 여기 B3가 있으니까 B3라고 이렇게 적어도 셀 주소에는 원래 큰 따옴표를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의미다. 물론 A4를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울지 말고 해석을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33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인데요. 데이터 계열서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데이터를 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계열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Y축에 있는 값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여 계열, 세금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계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아무 계열이나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계열 겹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 겹치냐 양수일 때 겹치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이걸 꼭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음수일 때 아니라 양수일 때 겹치게 되는 겁니다. 오버랩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0으로 만들고요. 간격너비라는 게 있어요. 간격너비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X축 항목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시면 간격너비가 커지고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간격너비를 크게 하면 할수록 계열의 너비가 작아지게 됩니다. 폭이요. 이것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조축을 보내게 되면, 보조축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원래 Y축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만 생기거든요. 이게 Y고, 여기가 X, 항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조 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 기본 세로라고 하고요. 여기를 보조 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축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두 계열의 값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거나 데이터 형식이 달라서 어떤 거 하나는 날짜고 어떤 건 하나는 숫자, 그런 형태로 하나의 계열로 Y축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보조 세로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게요. 기본 세로는 왼쪽이고 보조 세로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보조로 보내면 보조가 앞으로 오고 기본이 뒤로 숨게 되는데, 그러면 크기 때문에 얘가 숨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금 부분을 보조로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내면 요 값 차이가 또 생겨서 얘네도 안 보이고, 뭐 어떤 걸 보내든지 간에 하나의 계열이 포개져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축을 그릴 때는요, 서로 막대를 같이 그리지 않고 어떠한 막대를 선 그래프로 바꾸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보내기 전에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계열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계열의 데이터 그래프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혼합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축, 축이 하나니까 혼합형이다. 단일축, 혼합형.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데이터 계열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중축 혼합형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계열을 선택하지 않고 차트 종류를 바꿔버리면은 모든 계열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의 종류를 바꿔야 이렇게 혼합형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겹치기 수치를 양수로 지정하면 데이터가 벌어진다? 아니죠? 겹치게 되는 거니까. 답은 벌써 1번으로 나왔네요. 그죠? 데이터 계열의 간격을 넓게 또는 좁게 할 수도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X축 항목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 값과 차이가 많이 나거나 데이터 형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세로 오른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바로 이제 이중축 그래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중축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혼합형이 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중축 단일형으로 하게 되면 포개져서 뒤에 것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조축에 그려지는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조축 계열만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이제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보통 바꿔서 막대는 기본 세로로 가고요. 꺾은 선형은 이제 보조 쪽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가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러면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 문제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인덱스 함수를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덱스에서는 인수가 보통 3개가 옵니다. 더 따르게 오는 함수도 있는데 따르게 인수가 4개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4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인덱스에서 이제 표시 범위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행 위치 번호, 그 다음에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 위치 번호, 요것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3개를요. 행 위치 번호와 열 위치 번호가 서로 교차하는 값을 표시 범위에서 찾아서 교차 값을 선택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 범위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꼭요. 좌상기 왼쪽 위가 기준이 돼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 함수를 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B2부터 D9까지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있는 이게 표시범위고요. 기준이 바로 좌상기, 즉 B2가 기준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B2부터 D9까지의 표시범위에서 이 행번호와 열번호가 결정이 되니까요. 요 행번호하고 이 열번호가 아니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B2에서 D9까지 행번호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기존에 있는 행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열, 2열, 3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행 이렇게 3열이면은 요 값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을. 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2행이면은 2행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유 행번호가 아니라 이 표시 범위에서 이 행번호가 결정이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부터요? 좌상기를 기준으로부터 행번호, 열번호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답이 이제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시 범위에서 생성된 행번호와 열번호가 서로 교차하는
값을 선택해서 표시해 주는 게 인덱스다. 근데 그 행번호, 열번호의 기준이 좌상기에 있는 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3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요. V룩업이냐 H룩업이냐 이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인수가 이제 찾을 값이라고 합니다. 찾을 값. 여기서요. VH룩업이라고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즉 박지성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찾고 표시할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참조 범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조 범위. 그래서 V와 H라는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V는 이 찾고 표시할 범위가요. 참조 테이블이 첫 행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 나열이 세로로 길 때, 첫 행의 제목이 있고요. 세로로 길 때, 이때가 바로 V를 쓰시고요. 반대로 천열의 제목이 있고 이렇게요. 데이터의 나열이 가로로 길 때, 그때 이제 H룩업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V가 이게 버티컬이고요. 요 H가 이제 호라이젠틀, 지평선, 수평선, 가로의 의미가 있고 얘는 세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행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 나열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일단 얘는 V룩업을 쓰셔야지 H룩업을 쓰실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제목이 첫열에 나오냐 첫 행에 나오냐 그걸 보시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기냐 가로로 기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3부터 제목을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목을 빼고 찾는 값에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이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름 값에서 찾기 때문에 A3부터 D5까지 이렇게 이 범위를 잡아주시면 이게 찾고 표시할 범위다. 대신에 또 천열에서 1번 인수를 찾는다. 그것도 꼭 좀 알아두시고요. H룩업은 천열이 아니라 첫 행에서 찾는다. 그게 또 V룩업과 H룩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지성을 찾아서 찾고 표시할 범위라고 했으니까 표시를 뭐를 해주냐 이렇게요. 결석값을 표시를 해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표시할 열이다 그 말이에요. 표시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인수가 표시할 열번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시할 열번호가 또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니까요. 이렇게요. 얘가 1열, 2열, 3열, 4열이면 여기다 이제 4를 쓰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앞에 이름 앞에 번호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번호는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잡았으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찾고 표시할 범위에서 열번호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잡동사니가 있더라도 천열을 기준으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수는 이제 보통 저희가 옵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옵션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옵션에는 크게 true 하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게 있습니다. true는요, 2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똑같습니다. 필기는 요걸 다 아셔야 되고요. 실기는 true, false만 아셔도 되죠. false는 이제 0으로 대신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true를 사용하면은 이제 유사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사일치. 그 다음에 false를 사용하면 이제 정확한 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첫 번째 인수를
박지성으로요. 천열에서 똑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정확한 일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숫자에서 많이 쓰이는데 문자에도 물론 쓰입니다. 60, 70, 80, 90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88을 찾거나 76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유사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할 때 이제 true를 쓰는데 하나 알아두세요. 꼭요. true를 쓰려면 천열이 반드시 오름차순이어야 돼요. 꼭요. true를 쓰려면 내가 찾고자 하는 천열이 오름차순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역, 이응, 비읍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오름차순이 아니죠. 그래서 true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true일 때는 오름차순. 그래서 여기도 60, 70, 80, 90으로 쓴 거고요. 90, 80, 70으로 쓰시면 값이 엉뚱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찾을 값 찾고 표시할 범위 천열에서 반드시 찾고요. V룩업은 H룩업은 첫 행에서 찾는다. 그 다음에 표시할 열번호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구나. 2번 인수에서. 그리고 H룩업 같은 경우는 표시할 열번호가 아니라요. 표시할 이제 행번호로 바뀌는 거고요. 두 함수의 차이가 2번과 3번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똑같고요. 유사일치냐 정확한 일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고르시면은 오름차순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려서 0을 쓰셔야 됩니다. 정확한 일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에서는 이제 저장을 할 때요. 별도의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 옵션에 관련된 문제를 좀 질문을 한 건데요. 이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도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백업 파일 만들기,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이렇게요. 그래서 110번, 110번 읽고 쓰기 그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백업 파일 만들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시에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어요. 최우성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없으면 이제 XL, SX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7시에 열어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요 5시 내용이 백업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백업 파일이 바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고요. 요게 백업으로 가고 7시 파일은 이제 다시 엎어치기가 돼서 최우성 SLXX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백업의 의미입니다. XLK 요 확장자도 좀 필기시험에 과거에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기 암호는 뭐냐면 여기다 암호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암호를 알아야만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를 모르시면 절대 파일을 열 수가 없는 암호. 그래서 열기 암호를 지정한 경우에는 암호를 입력해야 파일을 열 수 있고 모르면 뭐 본인도 못 열어요. 그 다음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에 체크 표시를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백업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쓰기 암호. 이게 좀 헷갈리죠? 쓰기 암호는 열 수는 있습니다. 암호를 몰라도 열 수 있다가 포커스예요. 암호를 모르더라도요. 아시겠어요? 근데 암호를 모른 상태로 열 수는 있지만 그때 열면은 이제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수정을 할 때 그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AL을 B로 바꿔야겠다. 그러시면은 바뀌어지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바로 쓰기 암호고요. 그죠? 열 수는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열 때 물어봅니다.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냐?
쓰기 암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면 평상시대로 그냥 여는 거고요. 암호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읽기 전용으로 열려서 편집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리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읽기 전용 권장에다 체크를 하면요. 처음에 열 때 물어봐요. 읽기 전용으로 열 거냐? 오케이? yes, no.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열 거면은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고, no로 하게 되면 이제 일반 형태로 열어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 형태가 바로 읽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쓰기 암호가 지정된 경우에는 파일을 수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쓰기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파일이 수정이 안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만 이제 쓰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본 자체를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여기에 보는 쓰기 암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읽기 전용 권장에 체크할 경우는 파일을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열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쓰기 암호를 열게 되면 암호를 몰라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알고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일반 형태로 여는 거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어서 암호를 몰랐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그때는 뭐 쓰기 암호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상태가 지금 설명이 잘못됐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안 물어보고요. 처음에 열 때 원본에 수정을 할 거냐 그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같은 경우는 차트에 개체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축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Y축 제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이터 테이블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열이다. 지금 3차원 그래프고요.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 표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니까요. 2007부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축 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눈금선. 그리고 3차원이니까 여기가 옆면, 밑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상태가 이제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림 영역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2차원에서 그림 영역인데요. 여하튼 그다음에 여기에 값이 57이다, 8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여기 이 부분을 이제 항목 축 값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항목 축 제목은 현재 없어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없는 부분을 찾으면 되죠. 설정되어 있죠. 차트 제목 있죠. 여기 있고 데이터 표는 이제 이 부분이 데이터 표니까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금방 얘기했죠. 이런 값이나 아니면 X축, Y축의 제목을 표시하는 게 레이블입니다. 그 레이블이 없어요, 지금.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세로축 제목이 바로 축 제목,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 세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블은 현재 없고요. 여기서 지금 없는 게 범례라고 해서, 계열을 설명해주는 조그마한 박스, 이런 게 뭐다, 이렇게 하는, 현재 범례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최대값이 100이고 최소값이 0이고요. 이렇게 한 눈금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주눈금 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눈금이 20이니까 요거까지 해석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원 그래프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고 세로가 z라는 것도 알아두셔서 z축의 주눈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y축의 주눈금이 20이다. 그러면 또 틀린 거거든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은 더 차트의 개체 요소에 대해서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출력이죠. 출력. 출력에는 이제 화면 미리 보기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기 설정하는 부분과 인쇄를 설정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눠져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로 보는 기본 보기 상태를 이제 조정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프린터겠죠. 그래서 틀고정과 창 나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때 사용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가 가로 세로로 긴 경우 있죠. 이렇게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12월 30일에다 입력을 하려고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월이 가로 제목이 숨어버리고요. 또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 제목에 있는 천열 제목이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굉장히 입력이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죠. A4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엑셀이 이런 것도 만들어줬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페이지 구분선이 생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로 세로로 긴 문서를 입력할 때 편리하게 입력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에 가서 보시면요. 틀고정과 창 나누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제가 빼면은 옆으로 살짝 좀 빼면 화면이 메뉴가 나올 건데요. 조금만 더 빼드릴게요. 이렇게 나누기라고 나오죠. 틀고정과 나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나누기부터 드릴 거예요. 나누기부터. 나누기는 셀 포인터가 있는 곳에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이에요. 이게 아까 보니까 답이더라고요. 왼쪽과 위쪽. 그래서 여기를 G11에다가 놓고 보기에 가서 창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도막으로 나눠져서 여기다 커서를 놓고 이렇게 깊게 가도 10일, 오른쪽으로 당겨도 이렇게 12월 31일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입력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을 분할해서 보는 거죠. 최대 네도막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알아두실 게 이 창 나누기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화면을 이렇게 다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뭐 유령이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똑같이 입력이 되고 지워도 다 지워지고 이제 한 화면으로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화면으로 가는 거고 하나의 파일로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셀을 기준으로 창 나누기를 한 거냐 그런 문제도 나오죠. 여기에 있으면 A1 셀이 아니죠. E 다음에 F고요. 그죠? 그 다음에 8 다음에 9니까 F9 셀을 기준으로 나눠야 왼쪽과 위쪽이 나눠지는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 4개가 되는 이유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잡아다녀도 창 나누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창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 4개를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틀 고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틀 고정. 틀 고정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틀 고정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 예, 첫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나눌 때는 여기다 놓고 나누시는 게 좋죠. 틀 고정. 이렇게 하면 이제 틀 고정 선이나 창 나누기 선은 인쇄가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밑으로 당겨도 여기가 항상 보이고, 오른쪽으로 당겨도 여기가 항상 보이니까 이 작업을 되게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취소는 이렇게 하고요. 자, 틀 고정은 선이 이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다시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개가 들어갔는데요. 어느 셀에 있던지 첫행 고정을 하게 되면 일행이 고정이 됩니다. 근데 별로 강추는 아니고요. 제목이 2줄, 3줄인 경우도 있어서 첫열 고정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셀 포인터에 있던지 간에 첫열이나 첫행만 따로 고정할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쓰고요. 해제를 일단 해볼까요? 해제는 아무데나 놔도 됩니다. 만약에 첫행을 고정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왼쪽과 위쪽이니까, 아시겠어요? 왼쪽은 뭐 A열 앞에는 고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첫행 고정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튼 뭐 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화면에 나타나는 하나의 파일을 창 나누기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고 틀 고정도 인셋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오른쪽과 아래쪽이 아니라 왼쪽과 위쪽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 고정도 마찬가지고요. 창 나누기는 수직, 수평 2개로 또는 최대 4개, 이것이 그런 말이고요. 첫행을 고정하려면 셀 포인터에 관계없이 첫행 고정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틀 고정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똑같이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얘는 고정을 시키는 거고 얘는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 고정은 이동 안 됩니다. 나누기는 이동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역으로 보기를 하나하나 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입력 부분에서만 단축키를 제외하고요. Alt 엔터는 한 셀에 2줄 입력, 컨트롤 엔터는 여러 셀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 있죠. Shift 엔터는 엔터키의 역방향.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 단축키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답이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력은 제외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 인쇄 영역에 포함된 도형은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므로 개체 크기 및 속성에서 개체 인쇄의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것도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체는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개체 인쇄에 해제를 하셔야죠. 해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체 도형이나 그림을 하나 제가 넣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기 및 속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가면 이제 크기나 회전이나 가로 세로 비율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고요. 속성에 가시면 이 개체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는 거죠. 얘를 해제하면은 얘가 인쇄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시험 나왔으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치와 크기 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높이나 행 높이를 높이거나 행을 삽입하고 또 열을 추가하게 되면 같이 변하는 거죠. 크기하고 위치가. 위치만 변하고 싶으면 위치만 변하고 하는 거고, 크기는 고정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으면 위치하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못 설명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도형을 하나 그리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도형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별 설정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도형을 인쇄를 안 하겠다 그러시면은요,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려드려야겠죠. 시트에 가면요,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체크를 해 두시면, 이것도 챙겨 두셔야 돼요. 모든 객체가 인쇄가 안 돼요. 그림이건 도형이건 다 올 개별 설정 안 하는 겁니다. 아까는 개별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도 인쇄가 안 돼요. 이렇게 라인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글자만 간단하게 빨리 인쇄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개별 설정은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이 틀렸어요. 거꾸로 얘기해. 컨트롤 F2 같은 경우는 안 해오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인쇄를 하고 싶다,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추가 옵션 단추, 페이지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 시트에 가시면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와요. 행열 머리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글이 체크가 돼서 인쇄가 같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트가 특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내용 중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다. 요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만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설정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딴 데는 인쇄가 안 되고요. 제가 설정한 부분만 사행부터 B열까지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점선으로 납니다. 그래서 가끔 인쇄가 이상하게 돼요. 그럴 경우는 이걸 의심해 봐야겠죠. 거기 직접 안 들어가고 여기서도 인쇄 영역이 있으니까 해제하시면 이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건드셔도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답이 뭔지,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은데 인쇄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죠. 그럼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차트 마지막 문제인데요.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는 차트다. 그러면 반대로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가 뭐냐. 추세선이라는 것은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세선이다. 이런 경향을 보고 앞으로 A라는 항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증가할 거다 해서 이렇게 선그래프, 보통 직선으로 표시하고 또 곡선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구간을 예측을 더 할 수도 있고요. 2구간이나 또는 3구간 뒤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 야, 그러면 16하고 17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앞으로 2구간을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연장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차트의 예측 기능을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추세선이 안 되는 경우가 차트들이 좀 있습니다. 3차원 추세선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너츠, 그 다음에 원형, 도너츠, 3차원 도표방, 이제 표면형이라고 하죠. 도표방, 그 다음에 방사형, 일명 거미줄 그래프. 표면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고선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원 도표방, 이렇게. 그러면 아니고 하면 이제 분산형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